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꿈과 노력,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모든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내던져진 채 삶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개혁가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그는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난과 역설적인 성취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장 깊은 좌절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의지와 지성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죠. 한 젊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이었죠. 20살에 이미 과거에 급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는 당대 최고였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은 그를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손꼽히게 했습니다. 특히 개혁을 꿈꾸던 임금, 정조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그는 조선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정약용을 자신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 여기며 새로운 세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의 비범한 지혜를 아낌없이 활용했죠.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설계부터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정책 구상에 이르기까지 정약용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1800년 개혁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왕의 서거는 조선 정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반대했던 보수 세력은 득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칼날은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 특히 서학, 즉 천주교와 연루된 인물들을 향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조선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죠. 이 참혹한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였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죠.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그가 이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전라남도 강진으로의 유배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끝. 그곳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척박하고 외딴 땅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고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을 찬란했던 그의 삶은 이토록 허망하게 막을 내리는 듯 보였죠. 젊은 날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유배지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그는 이 깊은 나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진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그가 모든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이 낯선 남쪽 끝자락에 홀로 선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절망만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가족과 생이 별하고 빛나던 학자이자 개혁가로서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척박하고 외딴 강진의 현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짓눌렀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궁궐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하고 쓸쓸한 유배지의 풍경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뇌와 상실감에 빠져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미래는커녕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암흑 같은 나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 홀로 갇힌 듯한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그저 좌절에만 머무르며 시간을 낭비할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는 내면의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다시 낡은 붓을 들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과 상실감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학문에 대한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지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강진에서의 고독한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더없이 귀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유배 생활은 처음에는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외로움이 사무쳤지만 그는 곧 강진의 소박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등 잔불 아래 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경전과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순히 유교 경전에만 머무르지 않았. 의학, 농업, 법률, 지리, 역사 등 당시 조선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탐독했습니다. 그의 작은 방은 어느새 책과 빼곡히 채워진 원고들로 가득 찬 마치 작은 개인 도서관이나 연구소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붓을 든 그의 손은 쉴 틈이 없었고 무수히 쌓여가는 원고지 위에는 그의 깊은 사색과 번뜩이는 통찰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진에서의 고독하고 치열한 학문 연구는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강진의 척박한 현실을 학문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농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며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학문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이 아닌 백성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지식이자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그의 꺾이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화된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진 현지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정약용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죠. 훗날 다산 초당이라 불리게 될 그의 거처는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사상을 꽃피우는 살아있는 학문의 요람으로 점차 변모해갔습니다. 제자들과의 열띤 토론은 그의 생각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었고 고독했던 유배 생활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그에게 따뜻한 손길과 소박한 정을 내밀며 지치고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절망과 고독 속에서 피어난 지성의 불꽃은 그렇게 강진 땅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오직 학문과 지성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더 나아가 당시 병들어 있던 조선 사회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탐구와 쉼없는 저술 활동은 이후 조선을 뒤흔들 위대한 저작들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지적 결실들이 그의 붓끝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지적 여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땅 강진에서 피어난 다산의 지성은 과연 어떤 빛깔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유배지에서의 18년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치열한 학문의 장이 되었습니다. 낡은 등 불 아래 밤을 지새우며 붓을 들었던 그의 손끝에서 당시 병들어 있던 조선의 현실을 진단하고 백성의 삶을 구원할 개혁의 청사진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일념으로 지식의 바다를 탐험했던 그의 모습은 실로 경이로운 지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은 백성을 위한 가르침, 목민심서였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 속에서 다산은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그 모든 지혜와 도리를 이 책 한 권에 응축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불을 건네주듯 목민심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목소리였죠. 탐관오리의 횡포와 백성의 고통을 목도하며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목민관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활자 하나하나에 아로새겨져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조선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 신서가 빛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누명으로 고통받고 법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휘둘리던 암울한 시대에 다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형벌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판결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판 과정과 형벌 적용의 원칙들을 꼼꼼하게 제시했죠. 신서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폭력을 막고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의 깊은 통찰과 인간애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백성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이처럼 백성의 삶을 위한 실천적 고민을 넘어 다사는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꿈꿨습니다. 경세유표는 바로 그 거대한 꿈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무너져가는 조선의 토지 제도부터 행정 조직, 군사체계, 심지어 과거 제도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의 모든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려는 방대한 구상을 펼쳐 보였죠.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낮고 부패한 기둥들을 짚어가며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굳건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허물어져가는 건물의 새 설계도를 그리듯 다사는 경세유표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치밀하게 구상했던 겁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책상 위 학문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한 지식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불굴의 의지가 담긴 결실이었죠. 낡은 체제를 비판하는 데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했던 진정한 개혁가, 그 모든 저술 활동은 오직 백성의 행복과 조선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저작들은 한 개인이 유배지에서 이뤄낸 지적 성취의 정점이라 할 만하죠. 그의 방대한 저작들이 한 개인이 유배지에서 이뤄낸 지적 성취의 정점이었다면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은 마침내 끝을 고합니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이 해제되던 날, 다산 정약용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8 젊은 나이에 꿈을 품고 나섰던 그 길이 57의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귀한 길이 되었으니 해방감보다는 어쩌면 더 큰 쓸쓸함이 그를 감싸을지도 육신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그가 떠났던 세상은 너무나도 변해버렸죠. 그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조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유배지에서 피땀 흘려 내려간 수많은 개혁 사상들은 당대의 현실에 부딪히며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긴 여정 끝에 돌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꿈꾸던 이상향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쓸쓸함이 그를 감싸을 겁니다. 하지만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언젠가 싹을 틔우는 법이죠. 다산의 사상 또한 그러했습니다. 당대에는 외면당했지만 그의 책들은 긴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저작들을 탐독하며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목민관의 윤리를 담은 목민심서는 후대 관리들에게 청렴의 지침서가 되었고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상한 경세유표는 개혁을 꿈꾸는 지식인들의 나침반이 되었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신서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 두 세기, 그의 사상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거목처럼 굳건히 조선의 지성사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산 정약용의 이름은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개혁 정신,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은 수많은 다산 연구소와 기념관을 통해 되살아나고 그의 저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귀중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고이 보존된 그의 유물들과 수많은 책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지식의 꽃은 당대의 인정 여부를 넘어 시간과 역사를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18년이라는 유배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창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그의 삶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좌절과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성공을 향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 앞에서 다산 정약용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실패는 그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지혜를 그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뜨거운 열정과 꺾이지 않는 끈기,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 본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깊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